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김종민의 이화진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외활동 자제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행복한 여름 나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간 김종민 시간인데요. 국회와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김종민 국회의원님이 이번 달에는 어떤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달이 빨리 갔네요. 네. 다음은 지역구 현안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계룡 지역 이슈인데요. 최근 이케아 입점 여부와 대실지구 초등학교 시설 문제가 지역민들 사이에서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예, 대실 초등학교요. 네. 일단 이케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케아라는 게 이제 그 동반 입주 업체, 그 협력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이케아하고 같이 이제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동반 입주 업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허가나 심의 과정들이, 인허가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정도면은 되게 이제 인허가가 건축 심의가 끝나고, 허가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엔 큰 변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제 이케아 본사에서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동반 업체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됐고,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이제 해결을 해왔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실지구가 이제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초등학교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는데, 지금 대실지구가 한 3,800가구 정도, 공동주택 가구가 한 3,800가구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한 4,000가구 이상이 돼야 초등학교가 이제 승인이 돼요. 3,800이니까 한 200가구 모자라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2028년까지 이 대실지구에 입주하는 가구가 한 2,000가구 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다가 이거는 만약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규정, 뭐 4,000가구 이하면은 이제 그 초등학교 승인이 안 나는 거죠. 규정대로 하면. 그거가 만약에 지금 이대로 갈 거면 그게 맞다. 근데 이게 조만간에 2,000가구 이상이 입주할 게 눈에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데, 지금 이거는 초등학교 허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부총리도 제 말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합니다. 김현 말이 맞다. 그런데 보통 이게 규정에 어긋나서 결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그런데 지금 이 대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 심의위원회 잘 얘기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심의가 진행되는데 7월 29일 날 이제 1차 심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게 있으면 규정에 어긋나면은 1차 때 이거를 관철시키는 건 보통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1차 때는 이런 게 규정에는 안 맞지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사정이 있구나 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심의위원들이 그게 좀 일리가 있네, 한번 더 검토해 봅시다. 이래서 한 2번째 정도에는 저는 통과가 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부하고 잘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최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코로나19 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 감염까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코로나 방역 대책 이상 없을까요? 저도 크게 놀랐는데요. 우리는 논산훈련소가 뚫리면 논산이 뚫린다,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그 기관병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장교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제가 그 사고가 나서 한번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논산훈련소가 방역을 아주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입소한 훈련병들이 이제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이 감염된 친구들이 감염 경로가 보니까 14일 이후에 발현이 되는 장기 잠복, 이 장기 잠복 감염자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14일 안에 이 감염됐다면 아마 그 사전에 입소 과정에서 다 체크가 됐을 거예요. 근데 14일 이후에 감염되는 이제 감염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흔치는 않은 사례예요. 흔치는 않은 사례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서 철저하게 해야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는데, 하여간 그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다 차단도 하고, 그 다음에 격리도 시키고,
또 이제 우리 장교들이나 우리 기관병들은 또 이제 이 접촉을 중단을 하고 해서 일단 잘 방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논산시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잘 막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걸 계기로 해서 훈련소에 대한 방역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서 모이는 데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위험한 특수 지역이거든요. 네. 네. 네, 다음은 지역구 전체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일부에서 김종민 의원은 중앙 정치에만 관심 있고 지역구는 소홀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지역구 관리에 대한 입장 듣고 싶습니다. 참 저도 이제 국회의원 해보니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저런 얘기를 듣고 이제 국회의원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지역에 국회의원 아닐 때 이제 지역에서 사람들 만나거나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저도 늘 이게 갈등이 됩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같이 안 하면 이것도 역시 국민들에 대한 이제 책임을 다 못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입법 활동을 하고 이거 하는 게 이제 그 지역에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TV 나가서 토론도 하고 또 뭐 법상임위 활동도 하고 해서 김종민이 열심히 한다. 김종민이 참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요. 제가 일주일 쫓아갈 일을 한 번 만나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김종민 의원이 하자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우리 지역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느껴요, 피부로. 정말 어려운 일들도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줘요. 왜? 김종민을 하는 거 보니까 안 도와주면은 좀 피곤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3선 의원, 4선 의원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선이지만 3선, 4선 이상으로 가서 이제 우리 당에서나 아니면 정부 부처하고 일을 하면서 우리 지역 일을 같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뭐 월요일 날 이렇게 지역 일정을 매주 해요.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합니다. 근데 논산계령공사이 넓잖아요. 거기다 지금 코로나 그래갖고 이게 공개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저 개별적으로는 뭐 우리 예를 들어 뭐 양봉협회 아니면 우리 건축사들 뭐 간호사들 뭐 이런 분들 만나갖고 대화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각 분야별로 되게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 나누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 전달도 하고 해결해 나가고 뭐 열심히 지금 뛰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전달되는 거는 아무래도 많이 만나지 못하니까 김종민이 안 보이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코로나 방역상이 좀 개선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말씀 나누고 또 급한 일 있으면 뭐 연락 주시면 언제라도 달려갑니다. 네, 이제 조금 가벼운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벌써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휴가철에 의원님이 추천하고 싶은 한 권의 책이 있을까요?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혹시 아세요? 미국의 그 하버드의 마이크 샌델이라는 교수인데 이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가 100만 부 이상이 팔린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는 뭐 본분들도 많고 또 유명한 책인데 그 책 말고 이 마이크 샌델 교수가 쓴 다른 책이 하나 있어요. 공정하다는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 네. 그 책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제일 인상 깊은 책입니다. 조금 이제 우리 어르신들 보기에는 조금 막 이제 학문적인 것도 있고 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틈나서 조금 시간이 걸려 한번 보시면은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능력주의 의잖아요. 그 공정하게 시험을 봐서 투명하게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 성적대로 좋은 대학을 가고 시험 성적대로 채용을 하고 뭐 월급을 많이 주고 이거 공정한 거 아니냐. 근데 예를 들어 시험을 뭐 안 보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는데 뒤로 이렇게 이제 뭐 특혜를 받아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불공정하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공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정사회, 그 능력주의
이러면 뭐냐?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할 기회는 우리가 열어주겠다. 시험 볼 기회는 주겠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공정한 겁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을 잘 봤어요, 내가.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논산에서 학원도 없는 데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시험 보는 거하고 대치동에서 뭐 학원도 많고 또 부모님들이 뭐 돈도 많이 벌어서 막 과외도 시키고 이런 가정 환경에서 수능 시험 보는 거하고 성적이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그 대치동 애가 시험 잘 봤다 그래서 이게 얘한테 특혜를 주고 더 월급 많이 주고 좋은 일자리 주고 평생 꽃길을 주고 이게 공정한 거냐 이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이 질문에 공감합니다. 이건 공정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장 불공정한 게 뭡니까? 우리가 10대 후반에 대학 시험을 한번 봐요. 그 다음에 20대 후반에 입사 시험을, 공무원 시험 한번 봅니다. 그래서 대학을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20대 후반에 내가 공무원 합격하느냐 아니면 대기업에 합격하느냐. 이 시험 한 번으로 평생이 좌우돼요. 이 시험을 잘 본 사람이 있어요. 물론 노력을 했겠죠. 그 시험 기준으로 보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능력이 그 수능 시험 잘 보고 입사 시험 잘 본 능력이 이 사람의 평생을 꽃길을 따라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차이인가요, 그게? 그게 공정한 겁니까? 사회 나가서 살다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안 했지만 20대에 나와서 사회에서 열심히 해갖고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기회 있나요? 이제 한 번 이렇게 대학 갈 때 대기업 들어갈 때 한 번 딱 시험 봐서 거기서 승부가 나잖아요. 30 넘어가면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이 길로 쭉 가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80, 90%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면 이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 공무원들, 우리 대기업 들어가는 사람 몇 프로입니까? 이 꽃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예요? 그 같은 연배의 나이 때에 1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뭐예요? 2등 인생이에요. 2등 인생. 3류 인생. 넘버 3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을 우리 살아야 돼. 처음에는 내가 한번 시험을 잘못했으니까 한 5년? 한 10년 정도 넘버 3로 살 수 있죠. 근데 열심히 해서 넘버 1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근데 없어요, 이제. 이거는 불공정한 사회다. 정말로 인생의 기회가 5년, 10년 단위로 계속 한 번씩 자기 능력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땀의 결과에 의해서 뭔가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사회가 돼야 돼요. 우리 사회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한번 20대 때 시험 잘 보면 평생 가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10%, 나머지 90%는 20대 때 시험 한 번 본 거 가지고 평생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임금의 한 50%밖에 못 받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전 정치하는 사람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정말 미안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 정말로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이 기회의 불공정. 기회가 많아져야 돼요. 20대 때도 한 2번 있고 30대, 40대, 50대, 우리 60대에서 70대에서 은퇴할 때까지 기회가 10년에 한두 번씩 꼭 있어야 됩니다.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에 정말 온 가족들을 모여서 축하 파티도 하고 정말 이번에 이렇게 해서 취직했다. 이번에 이렇게 시험 봤는데 잘 됐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뭔가를 사업을 잘 일으켰다. 이런 기회가 10년에 한두 번씩 꼭 있어야 됩니다. 노력한 사람은 그걸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노력 안 한 사람까지는 그렇게 해줄 수 없죠. 저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국가예요. 네, 저도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정치개혁을 하자, 코로나 뉴딜에서 일자리 혁명을 하자, 아니면 불공정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말 기회를 많이 만들자. 피부에 와닿나요? 피부에 안 와닿아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국회의원의 임무예요. 정말로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지만 이게 1년, 2년, 5년, 10년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라도 이 사회를 바꿔내는 거. 이게 국회의원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좀 약간 허전해요. 너무 미래의 일만 하면, 너무 큰 일만 하니까.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고민을 해요. 정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같은 주민들,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일들 같이 병행해야 된다. 내가 정치를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 개혁하겠다, 수사기소 분리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일, 그런 작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산후조리원이 전국에 한 500개 돼요. 산후조리원이요, 뭐 어떤 데는 한 200 몇십만 원, 어떤 데는 또 뭐 시설 서비스에 따라서 한 1,300만 원 이렇게 막 달라요.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다 각자 사비로 하려면 누가 1,300만 원짜리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민간 산후조리원이 지금 주도하고 있거든요. 500개 정도. 그 중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10 몇 개 돼요. 2%밖에 안 됩니다. 2%. 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좀 늘리자. 논산만 해도요, 충청 것만 해도 산후조리원 14개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산후조리원을 좀 늘리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자. 만약에 논산에, 계룡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나 만들자. 그러면 서비스는 한 1,000만 원짜리 서비스를 훨씬 더 적은 가격에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어떤 복지라든가 돌봄 이런 영역으로 안 들어와 있어요.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해결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뭐 돈이 많은 분들은 이제 민간 산후조리원 좀 좋은 데서 하시고, 근데 돈은 없는데, 돈 없다고 우리가 아주 뭐 좀 낮은 서비스를 받아야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출산은 국가에서 정말 고마워할 일이죠. 우리가 뒷받침해 줘야 되잖아요. 아이 낳으면 정말 우리가 정말 대접해 줘야 돼요. 정말 우리 막 식사 대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서 정말 이게 나라가 이제 싼 가격에 정말 잘 돌봐준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연구를 해서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개혁을 매달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월간 김종민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제가 이번 달에는 이런 작은 개혁을 한번 고민하고 추진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걸 좀 보고를 드려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꼭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김종민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월간 김종민은 다음에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